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기대 효용에 대한 겁니다. 기대 효용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효용 극대화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효용 극대화 대신에 이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할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때 효용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해서, 효용 극대화 모형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효용 극대화 문제 봤었고요. 효용 극대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어떤 일관성, 어떤 규칙성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도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형화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효용함수라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게 말하자면 어떤 목표 추구를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 패턴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행동 이면의 어떤 규칙성을 모형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증적인 목표를 위해서 효용 극대화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효용 극대화는 우리는 어떤 규범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효용 극대화 문제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율을 지금 뭐 정부가 세금을 높일지 낮출지 그런 걸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이게 지금 세율이 적정한지 아니면 높이는 게 좋은지 낮추는 게 좋은지 알기 위해서는 국민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세율을 찾는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나온 결과를 보고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율을 높이는 게 좋다, 낮추는 게 좋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증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고려를 할 수 있고, 사실 경제학의 많은 문제들은 이런 효용 극대화 문제의 변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들은 효용 대신에 어떤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효용 함수의 형태를 조금 고침으로써 다양한 행동 패턴을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어떤 규칙성, 행동 이면에 있는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모형 안에 잘 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효용 극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다양한 목표와 제약 조건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의사결정 문제를 고려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기존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냥 효용 극대화 그 개념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우리는 좀 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새로운 어떤 개념 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아주 일상적인 예들이에요. 그래서 뭐 더 중요하고 더 거대한 예들도 있겠지만, 그런 예들은 뭐 다른 수업에서 들으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예들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에 점심 메뉴가 매번 바뀐다고 해봐요. 구내 식당에 어떤 날은 뭐 육개장이 나오고 어떤 날은 뭐 제육볶음이 나오고, 그래서 구내 식당의 점심 메뉴가 계속 바뀌는데, 그 점심 메뉴를 미리 다 알려줄 수는 뭐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뭐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내식당 점심 메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구내식당으로 갈지 아니면은 바깥에 나가서 먹을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어떤 불확실성 있는 구내식당 점심 메뉴가 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나는 지금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을지, 거기 구내식당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반찬이 나올지, 그런 걸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반찬이 나올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구내식당에 갈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먹을지, 밖에 나가면은 대충 내가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의사결정 이런 게 이제 뭐 대표적인 일상적인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얼만큼 그냥 좀 정규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불확실성이라서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불확실성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새로워서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상상 가능한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불확실성이 내가 상상도 못할 거냐면은 뭐 미래에 등장할 어떤 새로운 제품들, 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제품들, 그런 건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는 비교적 좀 우리가 고려하기 편한 것들, 고려하기 비교적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뭐 이런 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날씨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여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뭐 주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미래 주가는 모르잖아요. 뭐 내일 주식 시장이 뭐 호황일지 불황일지, 뭐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주식을 얼만큼 살지 뭐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우리 지금 맥락에서 우리 지금 대화하는 이 강의와 이 뭐 학점과 이런 이 수강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우리 관계에서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교수가 잘 가르치는지, 학점을 잘 주는지, 자기랑 잘 맞는지, 그런 걸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다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모형 안에서 고려를 할지,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현실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경작자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이 방법이 이제 기대 효용 극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효용이 아니라 그 효용의 기대값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모델링 스트래티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이 효용 극대화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용 극대화가 어느 정도 말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념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하면은 그 효용의 기대값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이 이거는 좀 약간 그냥 효용 극대화, 이 불확실성이 없을 때 효용 극대화보다는 훨씬 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합리성이나 지능에 대해서 더 강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죠. 이럴 확률이 몇 퍼센트고 저럴 확률이 몇 퍼센트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지금 구내식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현실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랑 현실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의사결정 시 어떤 오류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법 여러 개의 모형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쉽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게 이제 기대 효용 극대화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링 스트래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있는 일들을 꼼꼼히 살펴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제가 이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어떤 모형 기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리는 어떤 의사결정 방식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리성이나 지능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한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서 나올 가능성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따져서 각각의 경우에 자기가 얼만큼 만족스러울지 상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서 그 자기가 얼만큼 만족스러울지 그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긴 해요. 자연스럽게 하긴 하는데 정확히 이렇게 하진 않죠. 어느 정도 어떤 소위 그 체계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생겨요. 바이어스라는 건 어떤 편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떠올리는지 그런 게 그때그때 주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확한 확률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법 강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는 이게 예측력이 이런 모형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이런 가정이 어떤 맥락에서는 제법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맥락에서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기대 효용 극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 중반 이후에 거의 뒷부분에 되게 간략히 나오는데 교과서들이 이제 주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쓴 교과서에는 뒷부분에 되게 간략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서 교과서 뒤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중요한 모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모형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경제학 모형에서 어떻게 그걸 고려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보통 뒷부분에 간략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통계학을 거의 안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미국 그 교과 과정 하에서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이 우리나라에서만큼 그렇게 강조가 되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요새 점점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것들을 좀 제 생각엔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그런 교과 과정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통계학 같은 거를 많이 일찍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좀 익숙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미국 교과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기대 효용 극대화, 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되게 간략히 혹은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 끝까지 열심히 듣지 않고 그냥 앞부분만 좀 열심히 듣고 의지가 충만할 때 앞부분만 열심히 듣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 얘기를 꼭 앞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박사과정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이 기대 효용 극대화 이 얘기가 사실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인 그런 이 허들만 통계학적인 이 배리어만 없으면은 사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다룰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 기대효용 극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보통 이제 기대효용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제일 이게 어떤 출입구가 되는 게 이 베르누이의 역설 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혹은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어떤 역설
어떤 내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내기는 어떤 내기냐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딱 그 게임이 끝나요. 근데 앞면이 나올 때까지 뒷면이 나온다면 뒷면이 나오는 그 숫자에 따라서 상금이 두 배로 계속 증가를 하는 내기예요. 그래서 이 내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얼만큼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상금은 이 동전을 던져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앞면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딱 멈추는 거고요. 그 앞면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뒷면이 몇 개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상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면이 그냥 딱 던졌는데 앞면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2원을 받아요. 뭐 2원일 수도 있고 2,000원일 수도 있고 2만 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2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딱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원이 나오고 동전을 던졌는데 처음에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왔으면은 이제 그 상금이 두 배가 돼요. 뒷면이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상금이 두 배가 돼서 4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두 번 나오고 앞면이 나오면 또 4원의 두 배가 돼서 8원. 그리고 뒷면이 세 번 나오고 앞면이 나오면 이제 또 8원의 두 배가 돼서 16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이 동전을 계속 던지는 거기 때문에 어, 원칙상으로는 그냥 무한히 던질 수 있어요. 이 동전을 그냥 사실 현실에서는 그냥 몇 번 던지다가 그냥 딱 멈추겠지만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 동전을 몇 번 던지다가 딱 멈추겠지만 이 이론적으로는 동전을 무한히 많이 던질 수도 있어요. 동전을 무한히 많이 던지다 보면은 그 상금도 거의 상금도 이제 무한대로 막 이제 나오겠죠. 이 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금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리 상금을 x라고 해볼게요. 이 x라는 상금은 우리는 지금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확실하죠. 상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고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값을 이렇게 어떤 x라든지 뭐 이런 뭐 y라든지 뭐 r이라든지 w라든지 뭐 이렇게 딱 그 불확실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 변수라고 하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확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뭐 통계학 시간이나 그런 데서 배우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이 상금이라는 게 x인데 그 값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대값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영어로 expectation 기대죠. expectation의 약자로 E라고 하고요. E라는 게 어떤 함수인 거죠. 그래서 그 함수 혹은 오퍼레이터인데 그 오퍼레이터 안에 지금 X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X는 그 상금이고 요게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요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이 상금의 기대값은 얼마냐? 요런 표현이요. 상금의 기대값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냥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냥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앞면이 나오면은 그때 2원을 받죠. 그래서 앞면이 나왔을 때 그때 2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이제 뒷면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뒷면이 나올 확률 곱하기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2의 제곱분의 1 그게 뒷면이 나올 확률이고 그때 받는 돈은 4원이에요. 2의 제곱 4원. 그리고 더해서 뒷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의 3승분의 1이에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또다시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을 3번 곱해서 2의 3승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8원을 받는데 8원은 2의 3승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의 4승분의 1 곱하기 2의 4승, 2의 5승분의 1 곱하기 2의 5승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쭉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은 그게 이 상금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이 상금의 기대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에 이게 지금 숫자를 좀 일부러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계산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제 2분의 1 곱하기 2가 1이고요.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1이고 2의 3승분의 1 곱하기 2의 3승이 1이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1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1을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면은 그 값은 무한대겠죠. 그래서 이 상금의 기대값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이 내기는 그냥 일단 하면은 그
자기가 돈을 벌 것 같은 거죠. 이 그냥 제가 기대값만 생각을 한다면 이 내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내기예요. 그러니까 그 참가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처음 10,000원 내고 재수가 없으면은 그냥 안면이 바로 나와서 2원을 받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은 10,000원 내고 2원 받으면은 엄청 손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왠지 좀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내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내기인 거죠. 왜냐면은 상금의 기대값이 무한대니까. 무한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기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기가 있으면은 여기 이런 내기를 여기에 참여를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참가금이 뭐 10,000원이에요. 혹은 1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뭐 100만 원도 사실 무한대 앞에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참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 원을 내고 여기에 참여하겠냐? 그러면은 참여 안 할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 내고 재수 없으면 그냥 2원, 4원 받고 그냥 게임이 끝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역설이라는 거죠. 이 기대값이 무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내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 이게 역설이다.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의 역설 혹은 이제 베르누이가 이 얘기를 해서 베르누이의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기가 뭐 이 센피터스버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고 해서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패러독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이 이제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거의 처음으로 역사상으로는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개념을 제기를 한 게 거의 최초예요. 그래서 이 베르누이가 어떻게 보면 이 기대 효용이라는 거를 처음 제시했다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어, 이 베르누이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면은 이 베르누이란 얘기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뭐 심지어 뭐 화학, 물리학 그런 데서도 베르누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베르누이는 아니고 그 베르누이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뭐 가족들이죠. 다 일가 친척들. 그 사람들 중에 뭐 수학자나 뭐 물리학자, 통계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통계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베르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영어로는 이제 버눌리라고 하죠.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여러 명이 다 이렇게 똑똑해서 수학이나 통계학에 굉장히 역사에 남는 그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베르누이가 무슨 베르누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르누이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금이 그냥 증가한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자기가 그렇게 항상 다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기쁨도 그 돈이 무한대로 증가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쁨도 그냥 무한대로 막 그렇게 똑같이 비례해서 그대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가정을 하면은 요 역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금에 대한 한계 효용, 그러니까 추가로 예를 들어서 버는 돈이 있을 때 그 버는 돈의 효용이 하락한다면, 점차 하락한다면 우리가 이 역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내기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르누이가 제시한 이 효용 함수,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하락하는 효용 함수는 요런 효용 함수예요. 그래서 요 효용 함수 U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 ln은 그 자연 로그죠. 로그 함수 중에서 이제 밑이 이 익스포넨셜인 이 어, 자연 로그 함수 그 자체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이 역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로그 함수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러다가 점점 그 x 값이 커질수록 그 x축의 값이 커질수록 그 증가세가 굉장히 완만해지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그 증가세가 굉장히 완만해져서 거의 뭐 평평해지는 이제 이 x축 변수가 이렇게 쭉 증가할수록
그 값이 굉장히 평평해지는. 그러니까 뭐 경제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겠죠. 처음에 되게 돈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돈을 조금 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 효용은 이제 확 증가했다가 이제 점점 돈을 더 많이 벌수록 그 돈을 추가로 더 버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효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1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 벌어서 너무 좋다 하다가 이미 한 1억쯤 벌고 있을 때 1억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추가적인 100만 원, 1억 이미 벌고 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는 그때는 아예 뭐 그냥 뭐 100만 원 벌었네. 뭐 별거 아니네. 뭐 효용 같은 건 뭐 딱히 크게 증가하지 않고 별 감흥이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좀 이따 더 얘기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요거는 어떤 위험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 오른 왼쪽에 이렇게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급한 부분은 말하자면은 어떤 자기가 운이 나빠서 이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 왼쪽 영역에 이렇게 기울기가 큰 영역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 효용을 평가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한 푼이 아쉽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은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제 그 굉장히 큰 상금을 얻었을 때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상금이나 그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말하자면은 어떤 불행을 크게 느끼고 어떤 추가적인 이득은 좀 덜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역설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은 요 제가 여기다가 이 expected utility 그러니까 기대 효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기대 효용은 이 앞에 이는 요 기대값이라고 했고 어떤 기대값이냐면은 요 안에 예전에는 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슬라이드 다시 보면은 여기 expectation 이 오퍼레이터 안에 x만 들어가서요. 상금 x가 들어갔는데 지금 요 기대 효용 여기에는 이 expectation 오퍼레이터 안에 u가 들어가 있어요. 효용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효용함수 안에는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미래에 갖게 될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미래에 갖게 될 돈은 얼마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 웰스, W가 있고 거기다가 이 내기에 참여하는 비용, 내기에 참여하는 비용을 우리가 C라고 하면은 이 내기에 참여하는 비용을 빼주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W고 내기에 참여했으니까 C만큼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상금 X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때 효용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거의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일단 2분의 1의 확률로 그냥 앞면이 바로 딱 나와요. 바로 앞면이 딱 나와서 그때는 저희가 2원을 받죠. 그쵸? 앞면이 바로 딱 나오면 그때 2원을 받고 그리고 또 2의 제곱의 확률로 뒷면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한번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데 그때 상금은 4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값은 무한대보다 적어요. 무한대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아마 뭐 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대 효용이라는 거랑 그냥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내기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그럴 때 그때 의사결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이거를 이 베르누이가 처음 보여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기대 효용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요것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 경제학에서 이 기대 효용 혹은 불확실성 요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불확실성 개념이 어떤 영역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게 순서가 헷갈렸네. 이 그 전에 이제 효용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효용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효용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서수적 효용이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수적 효용의 반대말을 기수적 효용이라고 했는데,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은 서수적 효용이다, 기수적 효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서수적 효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그 다양한 선택지,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구내식당에 간다, 뭐 맥도날드에 간다, 뭐 중국집에 간다, 뭐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지에 대한 어떤 순서만 중요하지, 그 선택지에 딸려 있는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효용이라고 우리가 효용이라는 건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숫자를 붙이는 건데, 숫자 레이블을 다는 건데, 그 레이블 자체는 그 숫자가 정확히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선택지들 사이의 순서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A, B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예였는데, A, B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A가 더 좋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A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런 효용함수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UA가 3이고 UB가 1인, 그러니까 UA가 UB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A를 B보다 좋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VA는 마이너스 2고 VB는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지금 그냥 순서만 중요한 거죠. 순서를 봤을 때 A의 효용이 B의 효용보다 더 크니까 A를 B보다 좋아한다. 그냥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순서만 이렇게 잘 표현이 돼 있으면은 구체적인 값, 뭐 마이너스 3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도 되냐면은 여기다가 뭔가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어떤 변환을 했을 때, 수학적인 어떤 변환을 했을 때도 그 효용함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예를 봅시다. 이 사과랑 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과 제곱 곱하기 배 세제곱. 요게 이 사람의 효용함수예요. 그래서 사과를 많이 먹든 배를 많이 먹든 이 사람의 효용은 높아지지만, 사과를 먹으면은 제곱의 형태로 이 사람의 효용이 높아지고, 배를 먹으면 세제곱의 어, 속도로 이 사람의 효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런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 패턴이랑 요 밑에 두 번째 V라는 유틸리티 펑션, V라는 효용함수 있는데 이 사람의 효용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요 U 펑션에다가 요 U라는 효용함수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로그 여러분 그 고등학교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라 믿고 로그에 대한 얘기 할게요. 로그를 취하면은 요 식의 로그를 취하면 요 아래식이 돼요. 제곱이 앞에 나오고 제곱 여기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로그 사과가 되고 더하기 이제 3이 앞에 나오고 또 이제 이 로그 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로그 함수를 U 함수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이제 V 함수를 얻었어요. 이거는 순서는 바꾸지 않고 다만 어떤 뭐 그 함수의 형태, 함수의 기울기 뭐 이런 것만 좀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효용함수는 사실 같은 효용함수예요. 의미상 같은 효용함수고 같은 행동 패턴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효용함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긴 건 좀 다르게 생겼지만 이건 같은 효용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서수적 효용이지 기수적 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절대 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 어떤 선택지들 간의 순서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제가 또 그대로 말을 뒤집을 건데, 우리가 기대 효용을 얘기를 할 때는 함수 형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서수적 효용이기 때문에 기수적 이 순서만 중요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불확실성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기대 효용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함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수 형태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함수 형태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학에서 왜 불확실성이나 뭐 기대 효용이나 이런 개념들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래서 효용함수의 형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위험 선호,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퍼런스, 리스크 애티튜드,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한번 내기를 생각을 해보죠. 2분의 1의 확률로 10,000원을 받고 2분의 1의 확률로 꽝인 0원을 받는 그런 내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내기의 상금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라고 되어 있는 거 expectation, 이제 expectation X는 이 X의 기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10,000원, 2분의 1의 확률로 10,000원을 받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00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0원 해서 그 값은 5,000원이에요. 이 내기의 기대값은, 내기의 상금의 기대값은 5,000원이죠. 근데 기대 효용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기대 효용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내기에 참여했을 때 기대 효용은 이제 요 X라는 상금이 있는데, 요 상금이 지금 확률 변수죠. 불확실해요. 요 값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기대값을,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효용 자체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효용 자체에 대한 기대값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이제 10,000원을 받았을 때의 효용,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10,000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효용, 이렇게 그 두 개를 더한 거, 요게 이제 내기에 참여했을 때의 기대 효용이죠. 그리고 내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 효용은 이제 그냥 이 expectation 기대값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 효용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안에는 그냥 W만 들어있어요. W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얼마인지 알아요. 요거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내 재산 알잖아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기대값을 계산을 하면은, 요 기대값을 계산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W를 통해서 얻는 효용 그 자체, 그게 그냥 기대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이 내기에 참여할 거냐면은, 내기에 참여했을 때의 기대 효용이 내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 효용보다 크다면 내기에 참여한다. 요게 말하자면 기대 효용 극대화를 이 상황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의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서 내기에 참여했을 때의 기대 효용과 내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서 내기에 참여했을 때의 기대 효용이 더 크다면 이 내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 내기에 참여를 할까요? 이 내기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어떤 불확실성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내기에 참여할 거예요.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한다면 내기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죠. 뭐 2분의 1의 확률로 0원을 받으니까, 2분의 1의 확률 꽝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내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이, 이 2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내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선호가,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선호가 어떻다고 하는 위험 회피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내기에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위험 선호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 해시라는 새로운 어떤 숫자를 제가 고려를 해볼게요. C 해시라는 애는 이 내기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비용이에요. 제가 무차별이란 말을 오늘 이 수업에서 처음 썼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니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무차별이라는 건 영어로는 indifferent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죠. different가 다르다는 거고 in이 붙었으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내기에 참여했을 때의 효용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을 같게 만드는 그런 C 값, 그런 비용, 그런 참여 비용 그것을 우리가 C 해시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왼쪽에는 내기에 참여했을 때의 기대 효용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내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 효용이죠. 요 두 개를 같게 만드는 그런 기대 효용 죄송합니다. 그런 요 비용 C 그거를 이제 우리가 C 해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부류로 사람들의 선호를 나눠볼 수 있어요. 만약 C 해시 EX 여기 EX는 뭐냐면은 앞에서 봤던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그냥 이 내기에 참여했을 때의 상금의 기대값.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10,000원을 받고 2분의 1의 확률로 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금의 기대값은 5,000원인데 만약에 C 해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C 해시 5,000원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위험 회피적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저 이 슬라이드 올릴 때는 이 수정을 해서 올릴게요. 지금 이거 제가 거꾸로 썼는데, C 해시 EX보다 작다면, 여기 크다면이 아니라 작다면이에요. 여기 크다면이 아니라 작다면이에요. C 해시 EX보다 작다면, 그러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여 비용이 굉장히 낮아야지만 내기에 참여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야지만 이 내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5,000원보다 뭐 예를 들어서 3,000원만 내고 이 내기에 참여해야지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내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위험 회피적이죠. 하지만 뭐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도 종종 이제 위험 선호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죠. 여기도 제가 지금 거꾸로 썼는데 만약 C 해시 EX 5,000원보다 크다면 여기도 지금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요거 크다면 이제 위험 선호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이 내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risk seeking, 리스크를 찾아가는, 리스크를 탐색하고 찾아가고 그런 거 좋아하는 뭐 혹은 리스크 러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C 해시 EX와 같다면 그러니까 5,000원과 같다면 이 참여 비용이 딱 5,000원일 때도 이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선호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개념 자체는 사실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고 어디서나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위험 회피적인지 위험 중립적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위험 회피적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형 안에서 적절히 고려를 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좀 용이하겠죠. 왜냐면은 현실의 많은 의사결정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래요.
이제 그 U 펑션, 그러니까 요 그 효용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 자연 로그 함수, 그 베르노이가 제시했던 자연 로그 함수가 어떻게 이 어떤 내기를 회피하게 하는지, 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내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이 무한대인 그런 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회피하는지, 그런 내기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서 이 로그 함수를 고려를 했는데, 그 로그 함수가 어떤 위험 회피적인 효용 함수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분명히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 이렇게 위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래로는 오목하다고 해야 되겠죠? 위로 약간 볼록하고 아래로는 오목한 요 주황색 요 곡선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효용 함수입니다.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효용 함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좀 어, 아래쪽에서 보면 오목한 그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떨어졌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효용이 되게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을 잃는 거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돈을 따는 거는 뭐 그렇게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기를 해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딸 수도 있는데, 돈을 잃었을 때는 효용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거는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그 괴로워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돈을 땄을 때 이 효용이 좀 완만하게 변한다는 거는 효용, 이제 돈을 따서 기쁘기는 하지만 그 기쁜 정도가 이 효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돈을 잃었을 때 효용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완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이 주황색 곡선처럼 이렇게 위로 약간 볼록한 요런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 회피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직선인 사람들, 효용함수가 그냥 직선인 사람은 위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효용함수가 직접 이렇게 직선인 사람은 그냥 기대값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내가 내기에 참여하는 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걸 따져서 그냥 기대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기대 수익이 더 좋다, 기대 수익이 양수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 중립인 거고요. 위험 선호인 사람들은 위험 회피랑 반대죠. 뭔가 돈을 땄을 때 이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딸 수도 있는데, 돈을 땄을 때 효용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돈을 잃었을 때는 효용이 좀 완만하게 변해요. 그래서 돈을 잃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따는 것만 엄청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땄을 때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찾아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효용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다를 거라는 거죠. 이런 U 함수, 이런 효용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대 효용을 구성을 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은 이 함수의 형태에 따라 U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위험 회피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위험 중립적으로, 위험 선호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 곡률이죠. 요 위험 회피적인 애를 잠깐 볼게요. 위험 회피적인 요 곡선의 곡률이 더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거에서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더 위험 회피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애가 이 위험 중립이랑 좀 비슷해지면은 그 사람은 덜 위험 회피적인 거고요. 이 곡률이 더 심해져서 이 말하자면 이렇게 더 위로 볼록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험 회피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얘기는 어느 정도 다 했고, 이제 뒤에서는 어떤 좀 재밌는 실험 같은 거랑, 그리고 어떤 예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고 중립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과연 무슨 의미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걸 경험을 해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느껴볼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지금 뭐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의 효용함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아까 봤던, 여기 봤던 이런 거, 위험 회피적인지 중립적인지 위험 선호적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는 종이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는 종이가 없어도 되면 그냥 종이에 해도 되는데, 모는 종이 뭔지 아시죠?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선이 쭉쭉쭉 가 있어 가지고 이제 네모가 이렇게 쭉 종이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종이.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칸수만 세면은 정확하게 이제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종이죠. 그런 모는 종이를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길이만 좀 정확히 좀 따져서 그려보시면 돼요. 어쨌든 모는 종이가 있다면 그거를 준비를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막 드릴 텐데, 그 질문을 잘 상상을 해보고 자기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그거를 이 선택을 계속 하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값들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일단 먼저 두 개의 복권을 상상을 해볼게요. 복권이 두 개가 있는데, 복권 1, 첫 번째 복권은 알파의 확률로 30만 원을 주고 1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그 확률, 나머지 확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의 확률, 뭐 알파가 30%면은 1 마이너스 알파는 70%일 거고, 알파가 뭐 40%면은 1 마이너스 알파는 뭐 60%일 거고, 이런 식으로 알파의 확률로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의 확률로 0원을 주는 그런 복권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복권. 두 번째 복권은 확실히 20만 원을 주는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냥 현금이죠. 20만 원을 그냥 주는 건데, 두 번째 또 이제 제가 복권이라고 한 거는, 이제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이제 어디 가서 현금으로 교환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그런 과정은 다 똑같아요. 지금 복권을 샀으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하고 뭐 그런 건 다 똑같고, 모든 면에서 다 똑같고, 다만 상금과 확률만 다른 두 개의 복권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확률로 30만 원, 1 마이너스 알파의 확률로 0원을 주는 복권 1번, 그게 1번 복권. 2번 복권은 이제 확실히 20만 원을 주는 복권.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알파가 적어도 얼마는 되어야지 첫 번째 복권을 선택을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면 충분하다, 뭐 30%는 돼야 된다, 뭐 50%, 70%는 돼야 된다, 이런 걸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복권을 선택할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권을 선택할 가장 작은 알파 값을, 여러분들 이 숫자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딱 정하세요. 나는, 내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이 정도의 값은 돼야지, 알파가 뭐 예를 들어서 50%, 70%, 뭐 80%, 90%는 돼야지 내가 이 첫 번째 복권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첫 번째 복권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만들 가장 작은 알파 값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걸 찾은 다음에, 그 알파 값을 우리가 알파 20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알파 20이라고 하고, 그 모는 종이에다가 X축에는 20, Y축에는 알파 20을 딱 표시를 합니다. X축에는 20, Y축에는 알파 20을 모는 종이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점을 한 점을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때 지금 알파 값이 얼마인지, 이 첫 번째 복권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 뭔지 그거를 딱 표시를 해보세요. 그 점을 딱 찍어요.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복권을 상상을 해보죠.
첫 번째 복권은 똑같은 복권이에요. 알파의 확률로 30만 원, 1 알파의 확률로 0원을 주는 그런 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권은 이제 확실히 15만 원을 주는 복권이에요. 앞에선 뭐였냐면 확실히 20만 원을 주는 복권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15만 원을 주는 복권을 고려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알파가 적어도 얼마는 되어야 첫 번째 복권을 선택할지 그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권을 선택할 가장 작은 알파 값을 이번엔 알파 15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는 종이에다가 X축에는 15, Y축에는 알파 15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복권만 이제 처음에는 확실히 20만 원을 주는 복권이었고 두 번째는 확실히 15만 원을 주는 복권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실히 10만 원을 주는 복권, 확실히 5만 원을 주는 복권 사실 그 중간에 숫자 아무 숫자나 막 넣어봐도 돼요. 그래서 확실히 뭐 17만 원, 확실히 뭐 3만 원을 주는 복권 이런 뭐 다양한 복권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복권들을 고려하면서 각각 이 첫 번째 복권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작은 알파 값, 그 알파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알파 값들, 이 좀 다양한 숫자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복권을 좀 바꿔가면서 확실히 뭐 10만 원이든지 5만 원이든지 그 숫자를 바꿔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쭉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쭉 이으면은 어떤 곡선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위아래로 널뛰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쭈글쭈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그 점을 이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텐데 그 모양을 보시고 그 모양이 뭐 직선인지 이렇게 위로 좀 볼록한 곡선인지 아니면 아래로 푹 파인 곡선인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왔으면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위험 회피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직선은 위험 중립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거는 아래로 이렇게 푹 파인 거는 위험 선호적인 거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알파라고 한 것이 사실은 일종의 효용 함수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로서 여기가 우리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용은 효용이라는 거는 그 구체적인 절대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지표로서 이 순서나 뭐 그 형태 뭐 기울기나 뭐 어떤 곡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알파는 일종의 확률이었는데 그 알파 자체도 우리가 어떤 어, 효용에 대응하는 어떤 지표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잘 찍어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효용함수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효용함수를 그려보는 거 우리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위험 회피적인지 위험 중립적인지 그런 걸 확인을 해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이 위험 선호를 확인을 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한번 상담을 받으면 뭐 투자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본인의 위험 성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미삼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대 효용 극대화 저희가 이제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험 선호, 위험에 대한 태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하나, 예시를 하나 보고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냐면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금융경제학 쪽에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적당한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효용 극대화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이 기대 효용 극대화라는 걸 통해서 그런 모델링 스트래티지를 이용을 해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모형화를 경제학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적인 셋업은 이렇습니다.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 딱 두 개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죠. 뭐 주식도 있고 주식도 뭐 수만 가지 주식이 있고 뭐 수만 가지는 아니겠네요. 뭐 수천 개의 주식이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딱 그냥 두 개의 자산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시장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주식 시장 인덱스 펀드 같은 게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안전 자산은 이제 뭐 국채 같은 거, 좀 안정적인 수익률이 좀 고정되어 뭐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디폴트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들고 있으면 그 돈을 받는 이제 그런 자산인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R은 위험 자산의 수익률인데,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그 정의상 그 수익률이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R 값은 불확실합니다. 이게 R 값은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R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수익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R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을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할 거냐면은 기대값은 이제 R 어퍼바 위에다가 이게 바를 그은 R 어퍼바라고 할 거고요. 기대값은 R 어퍼바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분산은 우리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호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스퀘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은 R 어퍼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어떤 확률 변수예요. 반면에 안전자산은 그냥 확률 변수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P는 안전자산의 수익률 P는 어떤 알려진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2, 1.0이라는 거는 이제 2%의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뭐 1.0이다 하면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마도 이 R 어퍼바가 P보다 클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위험 자산은 안전 자산보다도 수익률이 낮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사후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애초에 그냥 그 R 어퍼바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그게 굉장히 낮았다면은 그런 위험 자산에는 사람들이 거의 투자를 하지 않겠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은 좀 축소하고 근데 수익률은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위험은 축소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R 어퍼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위험 자산의 수익률의 기대값 자체가 안전 자산의 수익률보다도 낮다면 그런 위험 자산에는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기를 너무 좋아하는, 위험을 너무, 불확실성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셋업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 효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대 효용을 우리가 그 U 펑션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되게 간단한 기대 효용 형태를 고려를 해볼게요. 요 U 펑션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U 펑션이면은 요 지금 효용함수 요 expectation 안에 이 기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 U 함수 있잖아요. 요 U 함수가 특정한 형태이면은 그때 우리가 이 기대 효용을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U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뭐 그 익스포넨셜 이 지수 함수이고 뭐 이제 R이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뭐 이런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기대 효용을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대 효용 자체 요렇게 쓴 거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대 효용 극대화 문제를 고려를 해볼 겁니다. 이 기대 효용은 뭐냐면은 이 EW는 W의 기대값,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적으로 갖게 될 자산, 자기가 돈을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최종적으로 갖게 될 그 자산의 기대값, 그게 요 EW예요. 요 EW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그 자산의 기대값이 EW,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균이죠. 그리고 거기에 뒤에 분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또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너무 커지면은, 그러니까 기대값은 클수록 좋고 분산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바꿔 얘기하면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고 변동성 혹은 위험은 작을수록 좋은 그런 효용 함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위험을 싫어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얼마나 위험을 싫어하는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 겜마라는 요 지금 이 variance 앞에 붙어 있는 요 그리스 문자 그릭 레터가 겜마인데 요 겜마라는 애가 이 사람이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겜마가 굉장히 크다면 이 사람은 이 variance를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인 거겠죠. 이 겜마가 큰 사람은 이 베리언스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그 얘기는 위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극단적인 예로 겜마가 0이다. 이 사람은 겜마가 0이라면은 아예 이 베리언스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변동성, 이 분산, 위험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위험 중립적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겜마가 만약에 0이라면 이 사람은 위험 중립적인 것처럼 행동을 할 거고 이 겜마가 커질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위험 회피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용함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 회피적인 사람인지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 극대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대 효용 극대화, 지금 기대 효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0기에 투자를 해서 1기에 돈을 얼만큼 갖게 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1기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게 W1이고요. 1기에 돈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가 W1이고 그 다음에 그 W1이라는 거는 내가 0기에 W0, 0기에 가지고 있던 돈이 W0인데 이 W0를 투자를 해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알파만큼은 위험 자산에 1 알파만큼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으면은 그때의 기대 수익은 수익률은 이제 R이고 그리고 1 R만큼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의 수익률은 P예요. 그래서 P는 뭐 예를 들어서 1.02, 뭐 R은 예를 들어서 뭐 1.08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8%, 2%뭐 이런 식으로 이 돈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0를 투자를 해서 그게 이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기에 갖게 되는 돈은 W1입니다. 근데 그 W1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 얼만큼 투자할지를 결정을 할 때는 이 W1이라는 것 자체는 확률 변수죠. 요 W1 내가 미래에 얼만큼 돈을 갖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이 R 값이 요 지금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W1이라는 것도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의 평균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variance 그 변동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용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푸는지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봤을 때랑 동일한데 다만 이제 기대 수익이나 변동성 분산 혹은 뭐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죠.
어떤 통계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뭐 복잡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냥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이제 그런 걸 미리 좀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이 극대화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대 수익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EW1이라는 거는 expectation, W1은 이 W1의 기대값. 그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W1을 요 지금 W0 곱하기 알파 곱하기 R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 요걸로 이제 바꿨어요. 요걸로 바꾸고 딱 보니까 이 안에서 확률 변수는 R 하나밖에 없어요. 확률 변수는 R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정해진 숫자예요. W0 내가 지금 돈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거 확률 변수 아니죠. 내가 지금 내 재산 얼마인지 그거 알잖아요. 이 확률 변수 아니에요. 그냥 이건 상수예요. 컨스턴트 상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expectation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곱해지는 거죠. 요 알파는 내가 결정할 숫자예요. 내가 그냥 선택하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이 확률 변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도 그냥 익스펙테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밖으로 그냥 끄집어낼 수 있고요. 이 원 마이너스 알파니 P니 이런 애들도 다 이 확률 변수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다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오로지 확률 변수는 요 R 하나밖에 없고 그것의 expectation 그것의 기대값은 R upper바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W0 알파 곱하기 R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서 지금 알파만 내 선택 변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주어진 숫자들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숫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R upper바라는 것은 뭐 0.5다. 1.05다. 뭐 이렇고 뭐 P라는 것은 1.02다. 1.01이다. 이런 숫자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값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분산 혹은 위험 요 베리언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 베리언스 보면은 이 W1의 베리언스는 곧바로 이제 이 확률 변수가 아닌 부분은 다 빼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의 베리언스가 뭐냐? P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어떤 상수인데 그거의 베리언스가 뭐냐? 그러면 그 베리언스는 0이죠. 그쵸? 뭔가 이 상수값의 베리언스, 상수값의 분산이 뭐냐 하면은 그건 0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의 베리언스가 뭐냐? 0이죠. 변동하지 않는 거, 상수는 변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동하는 거는 지금 불확실한 R 얘만 지금 변동하는 애예요. W0 알파 얘네들은 다 상수니까 그리고 요 베리언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는 베리언스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제곱이 되죠.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냥 통계학 책 같은 거 간단히 보시면 되고 통계학을 안 들으셨다, 통계학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베리언스 그러니까 이 분산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 이 익스펙테이션에서는 요 상수값들이 뭐 제곱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는데 요 베리언스에서는 요 상수값이 밖으로 나올 때 제곱이 붙는다는 거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이 R 이 수익률 요거의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W0 제곱 알파 제곱 시그마 제곱 그게 이제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은 어떻게 계산됐고 뭐 변동성 어떻게 계산됐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목적 함수에다 집어넣고 다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제약 조건은 없어요. 제약 조건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목적 함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약 조건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목적 함수 극대화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W0 곱하기 알파 곱하기 R 어퍼바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 요 부분이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 자기가 그냥 내가 얼만큼 돈을 벌지 그거를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변동성.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알파를 더 높이면은
내가 알파를 높인다는 거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수익률은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위험 자산이 보통 수익률은 높으니까 이 위험을 자기가 감수를 하면은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현실에서는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위험 자산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은 기대 수익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위험 자산이니까 당연히 변동성은 커지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내 미래의 어, 미래 재산의 변동성, 미래 재산의 그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위험 회피적이라면 그렇게 미래 재산이 불확실해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뭐 3억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미래 재산이 뭐 내년 혹은 내후년의 재산이 뭐 2분의 1의 확률로 1억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2분의 1의 확률로 뭐 10억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라면은 1억 원으로 떨어지는 게 여러분이 지금 3억 원을 들고 있는데 1억 원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도박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할수록 그 위험은 더 당연히 높아지고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반면에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기대 효용을 우리가 적었고,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알파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뭐 편미분을 한다든지 미분을 한다든지 똑같은 얘기죠. 알파로 미분을 해보면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1개 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을 도출을 하는데, 이제 W0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알파 곱하기 R 어퍼바를 알파로 미분하면은 그냥 R 어퍼바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 R 어퍼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알파가 있으니까 얘도 지금 알파로 미분을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P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P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W0 곱하기 R 어퍼바 빼기 P 요게 지금 요 앞에 수익률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 단위 더 높이면은 그때 기대 수익률이 그때 그 미래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큼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냐면은 어, R-P만큼 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R-P라는 것은 말하자면 추가적인 수익률이죠. 이 안전자산에 비해서 위험자산이 갖는 추가적인 수익률. 그것만큼, 여러분이 위험자산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딱 그만큼 더, 이제 수익이 더 높아질 거예요. 더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변동성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변동성 커지는 부분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이제 알파 제곱 되어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알파 제곱에 붙어 있는 개수니까 그 알파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을 알파로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 붙어서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2 알파가 됩니다. 2 알파가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런 이 1개 조건 그러니까 1차 도함수가 0이 된다라는 요 조건을 쓰면은 우리가 요 알파는 그냥 알파가 아니라 최적의 알파다. 그래서 알파 스타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게 지금 1개 조건이에요. 1개 조건. 1개 조건을 우리가 구했고 그다음에 요 식을 알파 스타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풀면은 알파 스타가 뭔지 그러니까 최적 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알파 스타로 표현하지 않고 알파 스타에 대해서 풀지 않고 방정식을 알파 스타 곱하기 W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요 알파 스타 곱하기 W0의 의미가 알파 스타 곱하기 W0는 지금 위험 자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알파 스타 곱하기 W0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위험 자산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알파 스타 곱하기 W0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 스타 곱하기 W0가 요런 값을 갖는다. 이게 기대 효용 극대화의 결과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최적이다라는 결론인데 그러면은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갬마라는 애가 있어요. 갬마가 뭐였냐면은 위험 회피도를 나타내는 거였고, 갬마가 클수록 이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죠. 갬마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갬마가 커질수록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은 감소해요. 그렇겠죠. 내가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회피도가 커질수록 위험 자산에는 덜 투자하는 게 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봐도 그 사람은 위험 자산에 위험 회피도가 큰 사람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뭐였냐면은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죠. 예, 그것도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요 식을 보면은 이 시그마 제곱도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다시 말해서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감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되게 위험할수록 변동성이 너무 크고 불확실성이 너무 클수록 그럴수록 그런 위험 자산은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위험 회피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금 이 투자자는 그리고 이제 분자 부분을 보면은 R-P는 지금 위험 자산의 초과 수익이죠. 위험 자산의 초과 수익률이 클수록 위험 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수록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다 말이 돼요. 그래서 위험 자산의 초과 수익률이 높을수록 거기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뭐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자산을 적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거죠. 얼만큼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얼만큼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가이드가 되는 그런 결론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투자 행태에 대한 묘사하기 위한 어떤 모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대 효용 극대화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